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조금 전에 진료를 마치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오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걸 들려드려야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해보니 무삭제 감독판을 보여드리면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TV나 아니면 보통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은 PD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대개는 질문지를 이제 정해 주시는데 저는 너무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그 답을 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건 좀 많이 빼고 무삭제판.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무삭제판 같은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병맛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2시간 동안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이 그림은 좀 당장 보시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건강 1점에서 저기 보통 9점은 빼고요. 8점 초고도 허약이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은 1점이나 2점 그리고 3점일 거예요. 건강관리 양호 3점이라고 되어 있죠. 3점은 보통의 60대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60대 지금은 성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을 앓으시는 분들, 제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 이외의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4점, 아주 경미한 허약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지팡이가 나타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73세 정도가 되시면 저 아주 경미한 허약 정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 되셔도 집안일을 하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5점, 경미한 허약이 되시면 워커가 나오죠. 짚고 걸어가시는 워커가 나오게 되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죄송한데요. 집에서 빨래를 하거나 취사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혼자 가거나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미한 허약이 되면 기대 여명이 10년 안쪽이 됩니다. 그리고 6점, 중등도 허약이 되시면 혼자 못 씻습니다. 이제 제가 성장과 노화는 거울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통 만 7세 정도가 되면 애들이 혼자 씻습니다. 그런데 중등도 허약이 되면 혼자 못 씻습니다. 그러면 돌봄이 필요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하루 4시간까지 간병인을 쓸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이 5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요. 평균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자, 7점, 중증 허약이 되면 저기 휠체어를 누가 밀고 가고 있어요. 거의 침상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기저귀를 차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정도가 되시면 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원에 가실 수가 있어요. 8점이 되면 초고도 허약이라고 되어 있고 대략 기대여명이 1년 정도 되시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기저귀를 갈 때 내가 엉덩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5점, 6점, 7점, 8점에서 기대여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해당하는 숫자 나이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제 발표의 사실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모든 걸 이해하신 거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오른쪽 위에 마치 시험에 나올 것처럼 별표를 쳐놨죠. 이 도구는 클리니컬 페일티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건데요. 뭐 자랑을 하자면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의 켄 락우드라는 교수님이 만들었고 지금 이거 한글판은 야산병원에서 저희가 번역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노쇠 정도가 그리고 노화 정도가 그 사람의 기능 상태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쇠 정도를 거꾸로 말한 거는 내재 역량이에요. 나의 기능의 총합이 내가 노년기가 됐을 때 내가 어디에서 살고 누가 나를 얼만큼 도와줘야 되고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년 뒤의 미래를 지금 보시면
2021년과 2041년을 제가 비교한 것입니다. 2021년에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분, 그러니까 이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빨간 박스로 친 이 레인지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하는 어르신들이 9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2041년도가 되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297만 명이 생겨납니다. 산술적으로 3배 정도가 되는 건데, 당장 요양보호사가 2021년에 50만 명이 필요했고, 이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150만 명으로 될까요? 자, 장기요양 등급 4등급이면 간병인 3시간 나와요. 그리고 3등급이면 4시간 나오는데요. 그러고도 돌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50년대생, 60년대생 분들이 부모님 세대들을 가족 돌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40년대에 노쇠해지셔서 간병 요구가 있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는 분들은 지금의 50년대생, 60년대생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녀분들이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족 돌봄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요양보호사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건 다 이미 아시겠지만, 자,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하죠. 18세에서 64세의 연령의 인구수가 3,700만 명에서 20년 동안 2,700만 명으로 감소됩니다. 한마디로 와꾸가 안 나오는 미래죠. 그런데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기서 1, 2, 3, 4, 5, 6, 7, 8로 넘어가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수명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재 역량은 제가 만든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WHO에서 아이코프라고 해서 노년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개념을 2015년에 만듭니다.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재 역량이에요. 인트린직 커패시티예요. 내적 역량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내적 역량 또는 내재 역량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만 7세가 되면 혼자서 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기능에서 쭉 올라갔다가 보통은 30대 중반 정도부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올리고 더 많이 올리고, 이거는 본인한테 달린 겁니다. 동년배보다 더 빨리 이 각도가 더 빠르죠. 이게 가속노화예요. 가속노화가 되면 더 이른 시점에 돌봄 요구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 돌아가는 시점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 돌봄 요구 없이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988 234라는 개념 자체가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만 앓고 돌아가신다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이 내재 역량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자, 오늘 또 핵심 슬라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떨어지는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결국엔 노화의 속도입니다. 수도꼭지 3개에서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쌓여서 어느 정도 이상 레벨이 되면 몸의 고장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동차를 10만 킬로, 20만 킬로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고장난 부속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A에서 B 위치까지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 개념을 노화 모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유전자 그리고 생활습관 3가지가 나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몸속에는 노화 시계가 지금도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초에 1초씩 노화 시계가 갑니다. 그거는 정속 노화죠. 말하자면 평균이죠. 어떤 분들은 0.5초씩 갈 테고요. 어떤 분들은 2.5초씩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속 노화라고 합니다. 가속 노화라는 개념은 역시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밈처럼 돼서 제가 지어낸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바이올로지칼 저희 생물학 박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물 실험실에서 쥐는 24개월을 삽니다. 24개월을 살게 내버려 두고서는 노화 실험을 하려면 지겹게 짝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사과정 학생이 졸업을 못 합니다. 보통 박사를 4년, 5년, 6년 이렇게 하는데 쥐가 한번 그 브리딩을 시작해서 2년을 24개월을 살아야만이 노화 실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 노화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전자를 고장낸 모델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고장낸 것도 있고, 또 유전자의 어떤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쥐도 있고요. 또 그것 중에 하나가 박사과정 학생들이 정크푸드를 쥐한테 먹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지방이 많고 또 설탕이 많은 이런 것들을 먹이면 보통 쥐가 24개월 걸려서 노화의 표현형이 나타나서 할아버지 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는 뭐 3개월, 6개월, 8개월 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임상 연구를 같이 하는 생물학자들이 정말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이거를 모델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늙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자기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3년에 스티브 호바스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실제로 에이징 클락,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노화 시계를 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개발합니다. DNA 메틸레이션을 보고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 하셔도 되지만, 이 방법이 나오면서부터 사람에서 노화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40살인데 내 생물학적인 나이가 50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다. 이걸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 내가 0.5배속으로 늙는지 2배속으로 늙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젊은 사람들 1000명을 모집을 해서 25세부터 45세까지의 노화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0.5배속으로 늙고 어떤 사람은 2.5배속으로 늙어요. 물론 당연히 평균은 1.0배속입니다. 여기서 1.0배속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가속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젊은 시기에 20년 동안 가속노화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우선 노안이 됩니다. 45세가 되었을 때 동년배들에 비해서 4년 정도 더 늙어 보이는 얼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저 이제 노인의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노쇠, 아까 전에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은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40대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노화와 함께 잘 알려진 변화 중에 하나가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굳이 치매까지 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우리는 IQ가 떨어져요. 이 IQ가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노화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현저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속노화가 되면 이쪽으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질병을 그냥 만성 질환을 진단하고 할 때는 갑자기 어느 날 당뇨병이 왔다, 어느 날 고혈압이 왔다, 어느 날 치매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젊어서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티끌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결국에 더 빠른 시기에 이런 노인성 질환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것들이 노화 속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는 유럽에 있는 3만 명 정도의 DNA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가속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근데 너무 식상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과학이라는 게 굳건하게 그동안의 관찰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비만, 흡연, 만성염증이에요. 비만, 흡연,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노화가 가속되고요. 노화 감속과 관련된 것, 느려지는 것은 교육입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머리를 쓰는 것. 그리고 이 통계 데이터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경향성 보이는 것으로 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흡연, 비만, 만성염증은 나쁘고요. 또 충분한 수면과 가계 수입. 예. 네, 그 부유한 사람들이 노화가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사실입니다.
노화 속도로 이렇게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코호트 연구에서 노쇠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보아도 사실 교육이나 그리고 부모의 가계 수입, 부모의 학력, 그다음 본인의 가계 수입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일단은 오늘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건 차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2010년대는 빅데이터 연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십만 명 단위로 각국의 연구자들이 사람의 수명을 설명할 수 있는 인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50대 시점에 수명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인자를 찾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식상할 만한 것들입니다. 예, 충분히 움직이고 잘 먹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요. 절제된 알코올 사용을 하고 금연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5가지 생활 습관 중에 건강한 거를 몇 개 정도 지켰을 것 같으세요? 한 3개 정도는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평균이 2점이나 2점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 5가지를 모두 미실천하면은 남자는 12년, 여자는 14년 날아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개만 실천한다고 하면 9년 정도를 자기가 생활 습관으로 날려먹고 있는 거예요. 평균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몇 점인지 한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나는 가당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매주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다. 정상 체중이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평균 한 3점이나 3.5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되게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의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5가지에다 추가로 중독, 이 중독에 SNS는 제가 넣은 건데 아마도 2020년대가 지나고 나면 소셜 미디어나 스마트폰 중독은 또 하나의 가속 노화 인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근데 확실히 알려졌죠.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왜곡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20대 초반부터 잘 실천하면 대략 18년 정도까지 기대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람이 100년 산다고 했을 때 20%거든요. 20%면 지금 현재 쥐 실험에서 알려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약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약을 평생 동안 먹은 거랑 같습니다. 해볼 만하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있는 겁니다. 음식만 조금 덜 먹어도 노화 속도는 큰 폭으로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먹은 거랑 그냥 먹은 그룹이랑 아주 음식을 한 25% 정도 줄여서 드신 그룹이랑 2년 정도 관찰을 해보면 노화 속도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건데요.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8주 동안 이런 것들을 했더니 3.23년 젊어졌습니다. 바이올로지컬 에이지, 생물학적인 나이가요. 이 정도면은 좀 해보실 만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아마 이건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KBS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평균 수명 늘어난 거를 다 토해냈습니다. 2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가 오고 또 절망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또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경제적인 불공평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기대 수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너비 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을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선 됩니다. 자, 제가 그 근거들을 보여드리죠. 우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했습니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신 분들은 신노년이 등장했다라는 말을 정부 관료들이 한 거를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죠, 실제로.
일단은 소득도 많아지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한 비율도 늘었고요. 우울 증상도 줄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는 처음으로 베이비 부머가 노인, 그러니까 65세라는 컷오프를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제 성장로 누리셨고 보건 의료 체계로 누리셨고 반대로 젊은 성인들, 지금 젊은 성인들 저희 또래의 불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노출은 없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시스템의 이점을 다 누리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는 전무후무한 기대 수명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피크일 가능성이 좀 높죠. 실제로 그래서 그 퍼드라고 해서 그 괜히 겁주는 또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이게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만큼 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강 수명이 65세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장 1년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강 수명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헤일이라고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라고 해서 건강 보정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람들 그림 있는 그 그림 있죠. 거기서 대략 지팡이 짚고 걷기 어려워지는 정도가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WHO 방식이에요. 글로벌 방식이에요. 한국에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통계청 방식은 뭐냐면 고혈압만 생겨도 건강 수명이 끝난 걸로 봅니다. 그게 이제 65세예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때 과로를 하다가 고혈압이 생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약을 끊었는데 그러면 저는 건강 수명이 끝났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이게 글로벌 방식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잘 증가되어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미국이나 유럽의 데이터들을 봐보면 아까 전에 그 그림 보여드렸던 노쇠, 그 사람들의 노쇠가 90년대 이후로 어째 점점 심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 그룹에서 90년대 이후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만성 질환의 개수가 늘고 우리나라보다 20, 30년 앞서간 선진국들의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다행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기대 수명 자체는 조금 늘고 있지만 굉장히 느리게 전체적으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로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어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지난 20년 동안 이건 이제 14년부터 18년까지 데이터가 있지만 유산소 운동 실천율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죠. 자,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5가지 안에 운동이 있었잖아요. 기대 수명의 결정 요인 5가지 중에 있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운동을 점점 안 합니다. 자, 연령별 식생활 지수도 특히 젊은 사람에서 굉장히 나쁩니다. 다행히 베이비 부머와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30대 40대는 식생활 섭취 지수가 굉장히 나쁩니다. 잡곡 섭취도 나쁘고요. 과일 섭취도 나쁘고 탄수화물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비만의 유병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30에서 49세 같은 경우는 남자는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에요. 여성은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안 괜찮습니다. 여성분들은 안타깝게도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체중을 높이지 않으려는 굉장히 강력한 강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육을 안 만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만이 아니더라도 체지방률이 30%가 넘으면 마른 비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마른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50%는 다 마른 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른 비만은 대사적으로는 그냥 비만보다 더 나빠요. 그냥 비만보다. 남성은 2명 중에 1명이 비만, 여성은 2명 중에 1명이 마른 비만입니다. 그거랑 같이 가는 게 제가 아까 식생활 지수 말씀드렸지만 당분의 섭취가 지난 60년 동안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면 미국이랑 비슷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동물성 식품, 요 검정색 바가 동물성 식품인데 이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분이랑 같이. 자, 우선 젊었을 때의 체중이 높은 것, 그리고 BF라고 되어 있는 게 바디팻이에요. 이게 체지방률이에요.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은 노쇠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같은 나이에 60대가 됐을 때, 70대가 됐을 때 더 심한 노쇠가 된다는 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었을 때 이렇게 대사 과잉이 심해서 비만해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진다는 거예요. 만성염증 때문에 근육이 녹게 되고 결국에는 지방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빠른 돌봄 요구가 이어집니다.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첨가당 섭취와 심혈관 사망, 거의 이 검은색 짙은 선을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랄까 지수적으로 증가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증가되고 있는 가공육, 적색육 섭취, 이것은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는 것은 역시나 전체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니부어 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통계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카니부어를 하고 말고를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사실인 거죠. 자, 미국에서 수명이 줄어든 거, 코로나 이후에 수명 줄어든 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절반은 코로나19가 먹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비의도적 부상, 그러면 낙상, 자동차 충돌, 익사,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중독.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죠. 비만에 의한 거죠, 대부분. 그다음 만성 간질환 및 강경변, 음주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살, 기타입니다. 스트레스와 가속노화 그 두 가지가 미국의 기대 수명의 감소의 한 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사람 1명, 그러니까 유치원 미국 반에 1명에 25명이래요. 그 1명 중에 25명 중에 1명은 40세가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조기 사망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수명이 짧냐? 기사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운동 안 한다. 그다음에 나쁘게 먹는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격차가 심하다. 헬스케어에 접근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인종이나 또 사회적인 그런 분리가 심하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10대의 임신, 약물, HIV, 자동차 사고, 외상, 폭력이죠. 다 가속노화입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여기서는 2021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약 사범 추이가 더 이렇게 지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절망사를 얘기할 때 자살, 알코올 사용, 마약, 스트레스 레벨이 끝까지 뚫고 올라가서 발생하는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도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2020년대를 맞이할 것이 예상되죠. 우리나라 뭐 스트레스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시시콜콜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주관적인 건강 지표나 자살, 수면 전부 다 OECD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오늘의 핵심 주제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계속해서 떠먹여 드릴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굉장한 가속노화를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저는 선장이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지시하는 대로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활 습관 교정을 이렇게 막 울부짖는 책이나 또는 선생님들은
결과, 예를 들어서 잡곡밥을 먹어라, 하루에 30분 운동을 해라, 이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또는 내가 하겠다는 어떤 생각이 과정, 그러니까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내가 이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행동을 낳는 거예요. 내가 잠을 더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그건 밖에서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당뇨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그 결과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 가장 안쪽에 있는 내 생각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수많은 건강 서적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먹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영향을 주고받는 화살표 부분들을 빼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력에 대한 책에서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 어떻게 안 볼 수 있는데 그 얘기 안 해줘요. 잠에 대한 책에서는 잠 더 자라 그래요. 근데 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수 있는데 얘기 안 해주죠. 그다음에 잡곡밥 먹는 책은 잡곡밥만 먹으라 그러지 그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얘기 안 해줘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나의 생활의 전반적인 방향들이 다 어느 정도는 합치가 되어야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냥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4M이라는 개념은 미국 노인병학회랑 미국 병원협회가 노쇠가 있거나 노쇠가 생길 것 같은 어르신들을 잘 댁으로 가셔서 일상생활 하시게 해드리려면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을 다 망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예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동성, 신체 기능 활동 운동, 마음 건강, 정서 인지 회복, 그리고 건강과 질병,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에서는 약이죠. 건강 관리와 의료 이용, 이런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잘 챙기면 요양병원에 가실 어르신을 댁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무시하면 댁으로 가실 수 있는 어르신을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악순환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는 더 즐기고 싶고 더 편하고 싶다. 물론 현대 소비 자본주의의 놀미죠. 기본이죠. 더 많은 쾌락을, 그래서 FOMO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으로 나를 채우면 당연히 더 많이 걷거나 뛰거나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나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게 되겠죠. 움직이지 않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마음 건강도 나빠지고, 움직이지 않을수록 나는 더 움직이기 싫어져요. 악순환이 생기죠. 점점 안 움직이면 움직일 힘도 없어서 안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너무 좋고 밤에 더 즐기고 싶고 술도 한잔하고 유튜브를 오래 보고 싶고 틱톡도 보고 싶어요. 회복 수면이 되지 않고 마음 건강이 나빠지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쾌락에 더 취약해집니다. 더 쾌락을 좇게 되고 몸에 더 좋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되고, 이것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나쁜 변화와 다 연관이 되고 나의 스트레스 레벨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또 악순환이 돕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왜곡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몸에는 또 만성 질환, 만성 염증이 심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또 복부 비만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악순환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가속 노화형 체형을 만들게 되고,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나, 사실은 저도 이런 사이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이 땡기고
또 정크푸드를 먹다 보면 내가 먹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다음 내가 일하는 방식, 심지어 내가 투기하는 방식, 내가 움직이는 방식,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는 지웠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되게 화가 많이 난 중년 아저씨 모습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경험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4M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는 자, 이쪽이 좋아 보이세요? 이쪽이 좋아 보이세요? 오른쪽이 좋아 보이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실제로 소비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왼쪽을 택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 자본주의는 우리의 뇌의 보상 체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디자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뱅뱅 돌아요. 오른쪽이 좋다고 하셨지만 제가 오늘 여기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한 칸에서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앉아서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사람은 그 쥐하고 똑같아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 보상 시스템은 마약과 짧은 동영상만 남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1이라고 숫자를 하나 이제 머릿속에 두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나한테 가장 큰 보상을 주는 건 술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수 있는데 뭐 합성마약 또는 틱톡, 굉장한 도파민을 주는 게 이제 나에게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 2, 3일 동안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매우 즐겁죠. 그리고 이것에 이제 훅 뜨인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런 것들을 찾게 돼요. 문제는 사람의 두뇌는 계속 원점을 향해서 재적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은 동공이 늘어나면서 어두운 방의 내부가 보이고 다시 밝은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동공은 쪼그라들면서 다시 눈이 부시지 않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마약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버리면 문제는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이 동일 배율로 줄어듭니다. 다 뭐 반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운동 산책이나 음악 독서나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워크맨이 있던 시절에는요, 지하철에서 다 워크맨으로 음악 들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단행본도 보고. 근데 지금은 지하철 타면은 모두가 이러고 정말 근데 하나같이 일단 표정은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목을 최대한 망가뜨리는 자세를 취하고 계시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레벨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도 올라가고 지금 실제로 선진국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로 자살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의 우울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반대급부로 굉장히 불행인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5.2시간 정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 기준이고요. 청소년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는 시간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문제점. 그냥 제가 적어봤습니다. 근데 위에는 이거는 그동안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면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게 알려진 거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도. 그럼 두 번째로 불안과 우울이 증가되고 세 번째로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따 보여드릴 가속노화의 악순환이 또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는 이제 종족 보존을 신경 쓸 시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랑도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은, 자, 스마트폰은 도파민 자극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쾌락원이죠. 그러니까 우울과 불쾌를 근데 증가시킵니다. 도파민 자극제가 나에게 즐거움을 더 줘야 할 텐데, 연구를 해보면 지구 수준에서 연구를 해봐도 그렇고 개인 수준, 인구 집단에서 연구를 해봐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과 불안과 불쾌의 총량이 증가됩니다. 사람의 도파민 시스템은 혈당이랑 정말 똑같아요.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이 나오고 혈당은 원래보다 더 떨어지고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식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도파민도 똑같습니다. 어떤 쾌락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도파민 레벨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곧바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기저치, 베이스라인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노, 따분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즐거움의 폭은 줄어들지만 이것은 계속, 불쾌는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이 개념을 책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연구로만 알았거든요. 네, 제가 한 서너 달 정도 해보니까 정말 그 굉장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생기고 트위터의 일일 사용량이 막 2시간, 3시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의 증가와 저의 우울감의 그 정도가 거의 이렇게 정비례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트위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문제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로 줄여보면 우울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연구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일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다, 반대급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주는 우리 몸의 변화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장애, 우울, 불안 똑같죠, 스마트폰이랑. 그리고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요. 콜티솔이 나오게 되면. 전쟁, 위협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야지 사람들이 모험을 하고 막 이렇게 맹수를 죽이고 추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요. 사람이 공격적이 되죠. 쾌락에 취약해집니다. 당분이 땡기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그 정도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나의 마인드셋은 결국에 더 많은 담배, 술, 마약, 그리고 단 음식 이런 것들을 더 땡기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종류를 구별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도파민 중독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결국 도파민의 어떤 취약성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결과는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염증, 아까 전에 노화 가속의 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성염증, 그리고 비슷한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을 만들죠.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술 많이 먹고 이러면 배 나오잖아요.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린다 그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지고 근단백이 분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을 때 뭐예요? 우리가 당장 에너지를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으로 에너지를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뼈, 근육 이런 걸 녹여서 에너지를 씁니다. 세포 노화도 가속된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 줄 한 줄이 다 수십 편 이상의 논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좋다, 그리고 더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업적으로 플랫폼에서 우리한테 꼬드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한테 스트레스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원리예요. 근데 이 인간의 원리가 실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이라는 거죠. 공. 일정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거를 튜닝 또는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삶 디자인을 하기라는 제목으로 제 강의를 만든 게, 일단은 인간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수정을 하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고 전두엽 기능을 올바르게 만들고,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면 쾌락에 대한 취약성이 더 떨어지겠죠. 인간이 불편하게 원래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구부리고 보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마음 챙기는 상태가 더 되겠습니다. 만성염증도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배도 들어가고 근육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노화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우울감도 좋아지고요. 모든 면에서 선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선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 포트폴리오를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도박, SNS, 쇼핑, 틱톡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견딜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마감이 오면은 막 단순당을 책상에 쌓아놓고 먹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어떤 행동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가,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알지만 못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빼내기만 하면 돼요. 이 술이라는 도파민에 눌려서 못하고 있었던 운동 산책, 음악 독서, 마음 챙김, 풍경 보기, 정상적이고 기분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원점으로 이런 낮은 도파민의 활동들이 다시 올라와서 충분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도파민 시스템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보통은 몇 주, 3주, 한 달 도파민 리모델링 프로젝트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2, 3주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술을 끊고 거의 한 달 정도만 지나니까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남죠. 공간이 지금 다 비어버렸고 매일매일 술을 마셨으면 저녁마다 하루 서너 시간씩 술을 마시는데 시간을 썼을 텐데 그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이 나오죠. 가족과 시간을 드디어 보낼 수 있게 되고 원래 하고 싶었던 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악기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글쓰기를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우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은 이게 너무 막연하시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국에 현대인들은 나에게 중요한 것에 어떤 상당한 왜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는 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공부를 더 잘해서 수능 점수를 올리면 됐고요. 그게 유일한 나에게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 보통은 이런 굉장히 1차원적인 게 나에게 중요한 거가 되어 있죠. 또 학부모가 되면은 애를 어떻게 빨리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what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에 굉장히 좀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는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덜어낼 걸 덜어내고 지금 말씀드릴 것들, 예를 들어서 이동성에서는 또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 몸을 어떻게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건지, 그리고 여러 이동성의 세부 도메인들, 근력이나 관절 가동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지, 그다음에 자세, 운동 배우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60대에 뇌경색을 맞거나 뇌출혈을 맞거나 심근경색을 맞아서 아니면 폐렴이 생겨서 한 진짜 3, 4일 정도 곡기를 끊고 누워 계시다가 60대에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좋든 싫든 사셔야 됩니다. 이동성은 100세까지 좋든 싫든 사시게 되셨을 때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메인입니다. 자, 이따가 더 말씀드릴 겁니다. 마음 건강, 회복 수면, 마음 챙김 이러면 또 무슨 의사가 마음 챙김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데 이따가 그 마음 챙김이 왜 중요한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잘 제어할지, 그다음 몰입, 인지 활동, 이게 결국에 치매 예방 활동이거든요. 읽고 쓰기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 대상자가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와 다른 병에 의한 치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 인지 예비능이 좋아져서 똑같습니다. 내재 역량, 근력이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어도 다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음 건강, 인지 예비능은 똑같습니다. 내 머리를 좋게 만들어서 많이 치매가 생겨도 충분히 인지 기능이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에는 식사, 절주, 금연, 예방적 의료 사용, 그리고 나서 다시 나에게 중요한 것을 재점검하는 거죠. 내가 100살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또 취미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원리를 이해를 하셨고요. 특히 우리의 보상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를 하셨고, 대부분의 현대 사회가 주는 술이라든지 또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은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지만 결국에는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고, 또 그런 것들에 노출된, 그러니까 플랫폼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흠뻑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가속노화의 사이클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 관형 모양 그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개념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에는 이 편안함, 불편함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합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조금 맛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자극적인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더 먹고 싶은 술을 지금 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금의 약간의 불편은 장기적으로 100년이라는 생애 주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7, 80년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의 노화 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개념과 똑같아요. 장기 투자라는 게 지금 당장 추세를 따르지 않으니까 당장은 짜릿한 수익률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디멘탈이 우수한 기업을 보유하면 나에게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복리 효과를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 제목이 갓생 살기잖아요. 내 삶이 100년짜리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 60세시건 40세시건 20세시건 간에 나의 몸을 디자인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함부로 뭔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속노화와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익스텐디드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맨 처음 부분에서 내재 역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재 역량은 큰 기능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남이 내 대변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재 역량은 회복 탄력성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재 역량 점수가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보면은 HP, MP에서 게임 캐릭터가 점수가 높으면 세게 한 방 맞아도 안 죽잖아요. 내재 역량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원래 병원에서 우리가 프레일티 인덱스, 그러니까 내재 역량 정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과연 이분이 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이 항암을 견딜 수 있을까 때문에 해요. 무슨 얘기냐? 노쇠가 심하시고 내재 역량이 떨어진 분은 예를 들어서 큰 비뇨기과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면은 당장 다음날 선망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누워 계시고 욕창이 생기고 요양병원으로 보름 후에 가시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내재 역량이 좋은 분은 그런 수술을 받으셔도 바로 다음 날이면 일어나서 걸으시고 댁으로 퇴원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코로나19, 사별, 암수술, 항암치료, 빈곤, 쾌락의 유혹 다 스트레서예요. 이 스트레서를 견딜 수 있는 게 결국에 나의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고 내재 역량인데, 공교롭게도 이 내재 역량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4M 도메인의 모든 기능을 합친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탈리티에서 생기, 그다음에 영양 상태, 사회적인 자원, 그러니까 돈, 가족의 지지, 그다음에 근력, 인지 기능, 우울 이런 걸 다 봐요. 근데 결국에 그게 다 4M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4M의 점수를 내가 높여놓으면 돼요. 높여놓기만 하면, 그리고 안전역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면 큰 병을 알아도 결국에는 나는 죽거나 또는 돌봄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습관 만드는 방법이죠. 습관은 자각하기, 쪼개기, 습관 만들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주가 한 잔 땡길 때 맥주가 왜 땡기느냐, 그 땡기는 이유에 대해서 쪼개서 보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그냥 술이 땡기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원인을 쪼개 보면 돼요. 뭐든지 내가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싶을 때, 사실은 그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롤하게 되는 원인들은 상당 부분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뭘 하면은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좋죠. 그런 것들이 스크롤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에게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더 많은 스크롤을 하게 만들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습관 회로도 복리의 문턱값이 있기 때문에 감쇄를 만들 때는 뚝 끊어버립니다. 어떤 습관을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트위터를 어느 순간 그냥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결정을 해버리고 그날부터 안 들어갔거든요. 조금씩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습관의 사이클이 만들어준 이 복리의 문턱값 때문에 여기에 넘어와 있으면 트위터를 내가 5분만 봐야지, 그래도 계속 나의 습관 회로는 돌아가요. 습관 회로가 실제로 뇌에 있거든요. 강화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매일 그냥 해버릇하면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10분이든 5분이든 매일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그게 한 달 정도가 되면은, 물론 요새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한 달, 그러니까 28일 정도가 되면 습관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문턱값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하기 싫은 일도 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굳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자, 강론을 넘어갈게요. 이제 이동성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대중 강연 가거나 또는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걷기 운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걷기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우선 꼭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걷지도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걷지도 않으면 간혹 정말 화가 나는 경우는 뭐냐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걸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허리가 안 좋아서, 또는 관절이 안 좋아서. 그거는 이제 사형 선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재활의학과로 보내드리고 재활도 하고 하는데요. 일단 걸어야 돼요. 걷는 거는 필요하고요. 근데 걷기만 하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6, 70년만 살고 이제 죽을 게 아니고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보통 걸으면은 유산소 운동 컴포넌트가 이제 유지가 되고 기본적인 근력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죠. 그리고 잘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아프게 걷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그 저항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해서 안 아프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안 하는 건데, 균형 협응 운동, 타이치나 발레나 요가 이런 것들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시죠. 이 네 가지 균형이 잘 펀디멘탈을 이루어야지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도 잘 할 수 있고 등산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로 걷기만 하면 보통은 자기가 50년, 60년, 70년 쌓인 어떤 불균형이 있는 상태로 걷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관절의 아픔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걷기는 잘못 걸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걷지도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아셔야 되고, 보통은 자기가 가장 취약한 도메인, 예를 들어서 유연성이 취약한 사람은 스트레칭을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칭하면 아프거든요. 저항 운동을 안 한 사람은 이게 습관이 붙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습관대로 밀고 가기 때문에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항 운동을 안 해요. 저도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이 정말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그래서 매주 이제 그 혼이 나거든요. 운동 선생님한테.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취약한 거를 점검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를 만나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취약한 부분을 개선을 시키고 균형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왜곡이 되어 있는 균형을 정상 방향으로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 동작 알려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면 보통은 자기한테 치우쳐 있는 방향으로 그 동작을 번안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운동 동작이 독이 돼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개념,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빌리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걷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가분 수영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라 그러면 이렇게 위에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근육이 생겨나고 신경과 근육이 접합되는 부위가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뱃살이 줄어들고 관절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거. 이따가도 나오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쌓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것은 자세와 코어입니다. 전신 근력 운동이랑 따로 떼놨죠. 그리고 스트레칭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스윙 연습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된 상태로 1시간 운동하는 거랑 가분수 상태로 술 마시고 또 안 쉬고 잠 안 자고 안 좋은 자세로 코어가 취약하고 둔근이 다 빠져 있으면서 안 좋은 자세로 스윙 연습이나 배팅 연습을 엄청 하시면 다쳐요. 그러면 이제 골프 엘보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가 아프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 밑에 있는 것들을 놓치세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 코어는 조금 다릅니다. 전신 근육과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할머니 분들이, 80대 어르신 분들이 이 모든 문제로 오십니다. 정말 온몸이 아프고 호흡이 얕아져서 막 불안하고 배뇨 배변이 안 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3번씩 하시고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돼서 위식도 역류 증세가 생깁니다.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코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어 운동을 한 달만 제대로 해줘도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복압을 유지하고 식도의 괄약근을 유지하고 방광과 대장의 기능을 다 유지해주는 골반적 근육, 이 모든 것들이 코어를 만듭니다. 근데 코어가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걷기를 잘하면, 파워워킹을 하면은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보통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코어는 특히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따로 챙겨주는 게 좋은데,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코어만 잘 만들어도 여기저기 아픈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력 운동 매일 하지 말라 그런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로도 근력 운동 매일 하면 사망률 증가돼. 그게 그런 근력 운동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대회에 나갈 정도로 쇠질 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중량을 치는 거. 그래서 근육에 데미지를 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면 매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라는 거는 뭐냐면, 맨몸, 자기 근력을 이용해서 습관화를 시키고 코어를 강화시키고 전반적인 자세를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매일 대신에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정말 헬스장에 가셔서 웨이트를 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일주일에 3번, 2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육에 투자하는 거는 돈 아끼지 마세요. 특히 제가 운동을 배우라고, 돈 내고 좀 배우시라고,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배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한테도 가시고, 물리치료사도 만나보시고, 헬스 트레이너도 만나보시고, 또 요가 선생님도 만나보시고, 다양하게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번거로워하시고 비싸다고 하시고 등등등 이유가 많은데, 제 책에서는 근육 1kg이 한 1,000만 원쯤 된다, 400에서 600만 원으로 계산해 놓기도 하고,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가치가 다른데 근육은 굉장히 값이 비싼 자산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노년내과 입장에서 제일 많이 뵙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나빠지냐면, 어떤 코로나19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벤트가 딱 하나 생긴 다음에 또는 사별이 될 수도 있고 화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고 우울해지더니 삽시간에 거동이 불편해지고 머리가 티미해지는 것 같고 치매약을 먹게 되고, 그러더니 이제 장기요양보험 신청 들어가고 낙상, 실금, 삼키분 곤란 이렇게 하면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 한 3, 4개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7, 80대 되시면은 지금 오늘 오신 정도의 기능 상태에 있다가도 삐끗 잘못하면은 침상으로까지 3, 4개월 만에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자산은 충분한 여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통장,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통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동을 어떻게 해주면 좋냐? 되게 옵티말, 그러니까 최적의 운동을 우리가 스케줄을 짠다고 하면, 자, 우선 첫 번째로 걷기는 생활 습관에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걷기는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씩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생활 습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걸어 다니면 기본적으로 한 10,000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파워워킹을 넣을 수 있겠죠.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어떤 유산소와 관련된 개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신 근력 운동을 한 2번 정도 좀 센 걸로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매일 맨몸 코어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10분, 15분 정말 자명종처럼 해주면 좋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코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옵션인데 태극권이나 기공이나 요가 같은 거를 매일 추가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스트레칭도 자기 전에 매일 해주면 좋습니다. 실은 미국 운동협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대로 운동을 다 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해줘야 됩니다. 원래 그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150분만 다 기억하시는데, 일주일에 150분에다가 더하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모빌리티, 그러니까 일상 활동에서의 교통수단으로서 이동은 빼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해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노년기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일상 속에서 틈틈이 하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진료 직전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코어 운동을 한다거나, 자기 전에는 그냥 제 방에 폼롤러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폼롤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습관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약이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죠. Exercise is medicine. 한 달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체력과 신체 기능이 개선되고, 제 대표적인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자궁이 빠져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그 자궁이 빠져나오는 게 브릿지 운동을 하고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자궁을 드러내기로 하고 외과에서 메쉬로 그 밑에를 막기로 했었는데, 그냥 브릿지 운동만 1개월 한 다음에 자궁 빠지는 게 아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궁 빠지는 것 때문에 요로 감염이 계속 반복되어서 응급실통에서 계속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 문제도 없었죠. 완전히 80대였습니다. 자, 한 2달 정도가 되면 소대변 보는 기능이나 소화 기능, 식욕, 우울감,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만성질환
혈액 검사로 볼 수 있는 수치들이 좋아집니다. 한 3개월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근육량도 달라 보이고요. 모태가 달라지죠. 여성분들께서는 운동하면은 옷 안 맞을 것이 걱정된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돈 많으신 사업하시는 중년에 성공하신 여성분들. 근데 그 체성분을 지방에서 근육으로 바꾸면 체중이 오히려 늘어도 모태가 더 좋아지고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입으시는 원피스가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피하 지방이 줄기 때문에 더 다리는 가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가 운동은 멘탈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운동하면서 숨을 쉽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도 보통은 웨이트를 들 때 숨을 내쉬죠. 수영이나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걷기를 할 때도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운동을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하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놓고 주머니에 넣고 호흡을 생각을 하면서 내 호흡을 바라보면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면 되고,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필드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은 어떤 퍼즐 푼다거나 또는 인지 활동, 수학 문제 푼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치매 예방에 실제 효과 있는 건 그 빡센, 굉장히 힘든, 내가 고통받을 정도로 힘든 정도로 어려운 인지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인지는 좋아져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멘탈한 측면이 같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조금 더 멘탈한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또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걷기는 실은 저는 그냥 마음 챙김 명상이 조금 더 한 70% 정도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과 자세. 자,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길어야 1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나머지 23시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자기의 사용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사용. 나를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러고 있으면 지금 흉추가 이렇게 돼서 거북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심한 거북목이 되고, 이게 마네킹인데요. 앞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과신전을 하게 되고 다리는 붓고 여기가 이렇게 곱추가 되죠.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긴장 없이 그러나 구부정하지는 않게 서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올바로 앉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복식호흡이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숨 쉬는 방법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걸어야 되고, 습관적으로 서야 되고, 습관적으로 계단을 활용하셔야 돼요. 물론 목을 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앉아있는 거는 최악인데 아주 인기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았으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했어야 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어요. 이 싯본이라고 해서 앉는 뼈라고 하죠. 그 앉는 뼈가 있습니다. 동전 모양의 이 뼈에 앉아야 돼요. 보통은 뒤에 천골에 앉는데 앞쪽에 앉는 뼈에 앉으셔야 되고, 앉는 뼈와 정수리가 일직선이 되게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복근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추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요추를 앞으로 이렇게 빼고 배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앞을 평평하게 보게 되면, 평평하게 정면을, 그게 자연스러운 앉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못 앉고 이렇게 앉으면서 목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목을 이렇게 들죠. 이렇게 목만 쳐들고 이렇게 서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군데에 긴장이 들어가게 되고 호흡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하는 편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처럼 약간 구부정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발부터 정수리까지가 일직선이 되고, 그리고 과도하게 이렇게 꼽추 모양이 되지도 않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긴장이 없는 자세가 되는 거죠. 저런 자세로 서게 되면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척추나 근골격계 가속 노화를 만들고, 최근에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가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음 건강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신체 기능이 충분한 예비능이 있으면, 이걸 예비능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한계 능력에서 충분한 예비능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 누워서 침대에 있어도 금세 다시 걸으면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비능이 아슬아슬한 경우에 일주일 정도 누워 계시면 여기서는 이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걷지 못해요. 스스로 걷지 못하면 재활될 수 있는 찬스가 없죠. 그러면 재활의학과에 가셔서 입원해서 재활을 받으셔야 되죠. 인지 기능도 비슷합니다. 이것들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요.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데, 인지 예비능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아밀로이드 병소가 생기고 뇌가 많이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져도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기능과 근력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들어오는 자극도 예비능이 많은 상태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활동, 사회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인지 활동을 하고 운동도 하니까 더 많은 자극이 들어오고 인지 예비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일단 치매가 환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비능을 충분히 갖춰 놓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지 예비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실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는 몰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사회의 가속노화를 만드는, 특히 틱톡이나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입을 못하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ADHD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자, 몰입의 통로를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결 과제의 요구가 높고 나의 기술도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때 나는 몰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몰입의 통로 자체가 좁아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챙김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ADHD처럼 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몰입의 통로를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몰입의 통로를 되찾아야 우리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빡센 인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만이 내 머리에는 새로운 뇌의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지 예비능이 증가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의존을 하고 있고 디지털 치매를 앓고 있고 거기다가 인위적인 ADHD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몰입의 통로라는 개념이 있고 내가 이거를 높여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불필요한 자극에서 내가 좀 멀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 방황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이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뇌 스펙트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 맘대로. 여기가 이제 번뇌가 제일 높은 거예요. 최악인 거죠.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음의 낮은 엔트로피, 아주 부처님 같이 된 거예요. 전두엽 기능이 아주 조용하고 마음이 청명하고 마음 챙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스트레스, 수면 부족, 탐진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빠른 비디오
단순당, 정제곡물,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엔트로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가속노화의 사이클이 제일 무서운 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커리어도 나빠지고 화난 중년 아저씨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데 이 공을 하나를 넘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멘탈리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인지 예비능도 떨어지고 또 몰입의 통로도 좁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울, 불안, 수면 장애도 당연히 악순환이 됩니다. 콜티솔 레벨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을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높은 곳의 테두리 부분을 높여서 댐을 높여서 높게 쌓아서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우리 공이 더 번뇌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역시나 너무 뻔하고 잘 알려진 방법들이에요. 충분한 운동을 하고 마음 챙김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뇌의 연결성이 달라지는 게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회복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만듭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내재 역량이 좋아지고 나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면서 공도 위로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고 동시에 이 테두리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아마 오늘 그 강론에 있는 슬라이드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여러분의 탐진치를 이용해서 이 공을 더 아래로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의 또는 저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번뇌의 수준을 높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뭘 사게 만들어요.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 시스템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즐거운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되면 나는 더 영속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오해가 만들어내는 탐욕이 있을 겁니다. 밑빠진 독, 결국에 헤로인을 먹고 펜타닌을 먹고 해도 소용이 없는 그 밑빠진 독에 부어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 가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일시적으로도 도파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도파민이 곧 사라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분노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리석음과 탐욕 증가로 이어지고 추구를 하면 할수록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걸 추구할수록 우린 점점 더 이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의 레이싱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거는 좀 그래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 생각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우리 뇌의 연결성의 변화까지 탐진치가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 더 큰 결핍감과 고통을 야기하게 되고 그게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주변인의 피해를 주는 의사결정을 반복하게 합니다. 제가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환자분들이나 하다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먹고 죽겠다는데 왜 그러냐. 근데 결국에 이 악업이 쌓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막 그 결국에 보호자분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 재우는 약이라도 써가지고 안 마시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도 파괴하고 그리고 또 보통 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만 좋아하시면 다행인데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을 보통 뭐 때리신다거나 할머니를 때리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가속노화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만성 질환이 발생하고 뇌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치매 진단이 없더라도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와 비슷한 이제 어르신들이 되는 거고 결국에 그 인과응보를 본인과 주변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철학 강의처럼 됐는데 여기로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SNS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더 내가 여기 밑에 있다 하면서 막 비싼 차를 과시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소셜 미디어가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고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결국에는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이게 거의 그냥 불교 경전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뭐 제가 쓴 거긴 하지만 실제로 뇌 사진, 그러니까 기능 영상을 통해서 사람이나 동물에서 이런 보상 회로나 이런 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 실제로 뭐 관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원리를 다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건데 우선은 제가 예전에 세바시에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에고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자극은 그 뒤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달고 온다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죠. 불교의 공사상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가속노화의 악순환 사이클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분노에서 벗어나야 될 겁니다. 마음 챙김은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댐을 쌓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을 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일단 나는데 그 산불을 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뇌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의 대상인 가속노화 요인들을 내 삶에서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살생, 훔치는 것, 그릇된 성관계, 거짓말, 술에 취하는 것 거의 비슷하죠. 현대사회에서는 잘못된 식사, 부족한 운동, 여러 자극원, 수면 부족, 잘못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회복 수면입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정말 안 잡니다. 잠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 시간을 줄이는 것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치매 걸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잠을 줄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셨겠지만 스마트폰을 하루에 5.2시간 쓰는데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할 때였는데 스마트폰은 저기 버스에서 보는 거였고 집에 가면 12시였고 집에서 5시에 나가야 됐거든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잠을 아끼면 안 됩니다. 잠을 최대한 자야 됩니다. 1시간씩 잠을 아끼면 10년 일식 치매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가속노화 사이클에서 제가 아까 전에 유럽 사람들 DNA 연구에서 또 수면 시간에 영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굉장히 잠은 가속노화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잠을 줄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의 매일 취해 사는 것과 동일한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소주 한 병 원샷하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자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을 줄이면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스테로이드를 먹는 정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복부지방 축적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대사체계가 변한다.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실제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잠을 줄이게 되면 당분이나 여러 가지 쾌락원들을 더 찾게 된다. 잠 한 번 못 주무셔 보세요. 다음날 스마트폰 스크롤 더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잠을 줄여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소주 한 병을 먹고 과로를 할 용기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1시간 더 잠을 자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건강과 질병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죠. 편하게 먹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죠. 약을 먹고 건강 보조제를 먹고 싶어져. 그 다음에 식선을 믿고 싶어합니다.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 비타민 C도 1g, 5g, 10g 더 그런 직선. 그 다음에 선악관계를 만드는 걸. 원래 이게 사람의 내러티브의 오류예요. 선악관계. 항상 보면 빌런이 있고 히어로가 있고. 그래서 산화 물질이 나쁘기 때문에 항산화는 좋다. 산성 물질이 나쁘니까 염기성 물질은 좋다. 알칼리. 염기성 물질에 사람을 담그면 사람이 녹죠. 네. 알칼리를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고급 이미지, 좋은 느낌과 연관되면 좋은 것은 디톡스 주스, 천연 물질, 천연 우라늄, 천연. 근데 천연은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스코업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 원래 18개월까지만 사고할 수 있어요. 인지적으로 그렇대요. 파이낸스 하는 금융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에 편안한 불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질병이나 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때에 맞는 작은 노력이 큰 악결과를 예방해 주지만 사소한 투자를 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자, 그 다음에 몸의 운영 시스템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면 좋은데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도 있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인지 오류의 사례. 뭐 이런 것들. 가스레인지 틀면은 발암 물질이 나오니까 이걸 쓰자. 전기레인지를 쓰자. 발암 물질은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리의 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렌지 후드를 사용하면 CO2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돼 있는데, 하지만 그 핑계로 전기레인지를 굉장히 많이 사시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인지 오류 대표적인 게 공청기죠. 공기청정기. 보통 아파트에는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기요금 폭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기청정기를 쓰시는데, 공기청정기는 어떤 그 유기화학 물질이나 기본적인 이산화탄소는 걸러주지 못해요. 기능이 달라요. 두 개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고급 이미지, 좋은 느낌과 연관되면 좋은 것. 자, 수명 연장적 접근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는 대부분 동물에서 절식, 먹는 거를 줄여서 20-30% 정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요런 지식에서 알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노화 속도 지연은 요거에 어떤 아류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구체적인 기전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빼는 방향이에요. 그 말인즉슨 체중이 이미 감소되기 시작한 어르신들, 노쇠 근감소증 있는 어르신들은 안 맞겠죠. 가속노화 식사, 요 그림 아까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아까 도파민에서. 가속노화 식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공식품 당부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고서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요 점선,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점선을 넘어서는 부분의 혈당은 지방과 간과 그 간에 있는 지방간, 그리고 근육에 있는 마블링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혈당이 폭락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식욕이 촉진이 됩니다. 식욕이 폭발합니다. 이게 가속노화 식사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받고 운동까지 안 하면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의 기본 원리예요. 그 상태에서 똑같은 걸 먹어도 점점 더 이 당의 피크가 올라가고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지방과 간과 마블링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당은 더 떨어지죠.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더 나오고 식욕 촉진 더 되고 염증 물질은 더 나옵니다. 이게 결국에 가속노화의 그 정사이클인데요. 일단은 인슐린 분비, 내가 살면서 평생 동안 분비된 인슐린의 총량이 대략 나의 생물학적인 나이와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자꾸 초래하는 방향으로 식사를 하시면 가속노화 식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고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만성질환 약만 늘고 우울감 악화되고 전도 기능 떨어지니까 인지 기능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치매에 걸린 것 같고 실제로 브레인 포그가 생긴다고들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속노화 식사의 원리입니다. 결국에 내 내재 역량을 다 파괴하고 마음 건강과 나에게 중요한 것까지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식사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식사가 자연스러운 식사입니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혈당 곡선을 평탄화시키는 방법 중에는 당 자체가 거의 없게 만드는 방법, 당이 천천히 흡수돼서 뾰족한 게 이렇게 납작하게 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당 처리 성능, 점선을 높여서 요게 없게 만드는, 여기 그거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용어들은 이제 당연히 다 모르셔도 되고요. 원리를 말씀드리고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포괄하는 개념이 사실은 장수 식단들이죠. 전통 한식도 장수 식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마인드식이고요. 마인드 식사라는 거고, 블루존 식사, 지중해 식이, 대쉬 식이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 식단은 전부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인드 시기를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뇌 노화 속도를 특별히 좀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조금 근데 이거 연구에 과장이 있긴 한데 75% 정도까지 뇌 늙는 속도를 늦춰준다라고 하고요. 주로 통곡물, 그리고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채소와 베리류 과일을 많이 먹고 요리용으로 올리브 오일 사용하고 생선 조금 먹고 닭고기도 많이 먹고 치즈나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고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최소화합니다. 결국에 여기서 말씀드린 이 원리,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거죠. 되게 쉬워요. 보시면 병원 식당인데 약간의 붉은 고기, 초록색 야채, 깍두기, 묵, 계란, 그다음에 시래기 된장국, 렌틸콩과 오트, 귀리가 들어있는 통곡물 밥이에요. 한식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한식을 하시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3차원 절식은 뭐냐? 조금 더 빠르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제거하세요. 우선 마시는 당, 콜라, 사이다, 주스 없으세요. 그다음에 정제곡물, 흰쌀밥 이런 걸 좀 줄이세요. 라면, 빵, 떡, 국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면 좋아요. 많이 줄이셔야 돼요. 많이 줄이시고 예를 들어 직원 식당에 밥이 나온다. 그럼 밥 양을 그냥 한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 빼야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식욕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오후에 간식을 안 먹을 수가 있게 되고 밤에 야식이 안 땡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너무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은 이 공간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렌틸콩이라든지 통곡물을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안 먹고 TRD가 타임 리스트릭션 다이어트인데 시간 제한식이거든요. 내가 식욕이 정상화되어서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저녁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모든 식단의 기본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절로 열량 섭취는 감소가 되고 1번, 2번이 되면 나한테 필요한 양만 저절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 나온 분들은 빠지게 되고요. 너무 마른 분들은 이걸 열량을 통곡물로 채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근육량이 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런 식사의 패턴을 만드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빼려고 하세요. 근데 대략 젊은 사람들은 체중이 21에서 BMI 기준으로 보정했을 때 21에서 25, 한국식으로 해도 정상 체중 또는 약간 과체중 정도고요.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약간 과체중에서 약간의 비만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너무 빼지 마시고요. 거의 다 왔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시기의 어떤 필요한 점을 이 시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60대 이후에 근감소증 예방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단백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중년기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체중이 여기서 지금 한 5kg 더 나간다. 저는 그러면 고단백 시기를 하면 노화 속도가 가속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나빠지고 가속 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0세 이전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영양학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 0.9 하루에 이게 좀 어려우실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60kg면 그 69, 54, 54g 하루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그걸 또 약간 식물성 위주의 단백질로 드시는 게 좀 낫다. 근데 60대 후반 70대가 되시면 동물성을 더 드셔줘야 되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몸에 충분하게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비타민 B나 C나 E나 D 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미 충분하게 있어요. 이미 충분하게 있는 거는 우리한테 병을 만들지 않아요. 이거를 더 먹는다 그래서 어떤 병을 낫게 예를 들어 피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피로가 왜 생기냐? 이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가 이겁니다. 제가 교육하는 게 잠과 운동과 머리 비우기는 적어도 생명을 위협할 만큼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로가 생겼는데 이 결핍을 이걸로 해소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에게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는 대부분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 2개만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하면 편안함, 불편함이죠. 우리가 건강 자본, 경제 자본 똑같아요. 약술 없이 된다. 빠르고 쉽게 운동 없이, 부작용 없이, 그리고 누가 좋다더라 하는 거, 집 뺏기 스타일. 저는 정말 매일 외래 시간마다 기상천외한 어떤 그 풀의 종류와 이런 것들을 들어요. 새로 나온 신상 건기식을. 비법, 효험을 봤다. 이런 거를 피하고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저기 똑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애 주기에 사기를 3번만 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고 또 포모에 빠지기 때문에 큰 이제 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어디 강의를 가도 이걸 꼭 보여드립니다. 제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양쪽 다 스스로를 지키시면 되고요. 나에게 중요한 건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방법은 너무 식상하죠. 절제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과 번뇌의 감소와 중용인데 이거가 되기만 하면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귀가 두꺼워져서 사실 사기에도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두엽 기능이 높고 마음의 엔트로피가 낮고 번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경제 자본 역시 적절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좋다는 것이 우리 인류가 2000년 동안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려면 처음에 힘이 좀 들고 노력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목이 아프게 하느냐, 맨 앞에서 제가 요 슬라이드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자, 인구 구조는 정해진 미래예요. 인구 구조는 정해진 미래지만 297만 명이 굳이 노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보통 노쇠하시면 10에서 15년 정도를 돌봄 요구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경미한 허약에서는 10년 정도 기대 명한 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5년으로 줄여보세요. 15년을 5년으로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에서 297만 명이 3분의 1이니까 100만 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돌봄 부담에서 20년이 지나도 피크가 되어도 돌봄 부담은 실질적으로 별로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저희 또래부터 저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구구절절 내재 역량과 노쇠를 구성하는 변수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고
별로 이렇게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거의 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당의정을 입힌 노인의학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로한 당의정 같은 거예요. 네, 노인의학 강의를 그냥 하면은 아무도 이렇게 강연을 만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제 책 2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평균적인 내재 역량 궤적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게 나이 들고 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이걸 실제로 근데 WHO에서 만든 아이코픽 그 매뉴얼 보면은 정말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지 마시고 제 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 느리게 나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 책 2권도 있고 요새 인기 있는 책들이죠.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책으로는 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책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불교가 아니시더라도 불교 책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